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네. 예. 아유, 그래요. 참 예전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또 봄에도 있었던 방학, 그게 얼마나 큰 네. 특권이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휴가가 끝나보니 일주일은 좀 짧기는 짧았습니다. 그렇죠? 목요일쯤 되니까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또 저희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네. 또 다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주 동안 큰 빚을 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휴가 있는 동안 일본이 2차 무역 보복을 확정 지으면서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며칠 동안 일본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월요경제학을 내일로 하루 미루고요. 예, 예. 인류학자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정서적 특징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내일부터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을 분석해 볼 텐데, 예, 예. 오늘 인류학자의 시각을 먼저 보는 이유는 지금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서가 먼저 이해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서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도 너무나 다른 데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때 일본에 대한 연구를 정식으로 의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저 나라는 가만 놔두면 카미카제라고 불리는 자살 테러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네. 그게 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연구가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의 그 유명한 명저 국화와 칼이라는 연구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됐을 때 미군이 일본에 진주하면서 진짜로 쇼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처음 생각은 이 나라 사람들은 우선 깡이 너무 좋고 투쟁적이고 반미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카미카제라는 자살 특공대가 미 군함으로 돌격을 하는 민족이니까요. 네. 그런데 정작 미군이 주도하고 미 군정이 들어서 보니까 일본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분고분하다는 겁니다. 굴종적일 정도로 미국에 충성을 다짐하더라는 거죠. 네. 군사정보 내놔라 그럼 술술술술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들쑤시고 다녔는데 이런 민족은 처음 본 겁니다. 얘들은 뭐지? 이런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김 PD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미국 군부가 문화인류학자인 루스 베네딕트라는 학자에게 일본의 연구를 맡깁니다. 이게 1944년 6월의 일이고요. 이때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전세가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이 전쟁은 이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긴 다음입니다. 카미카제를 이끌고 미 군함에 돌진하는 이 무식한 아시아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예. 감이 안 왔던 거죠. 예. 그래서 베네딕트에게 연구를 맡깁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학자는 미국에서 인디언 연구로 유명한 인류학자지만 이 연구를 맡기 전까지 일본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로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생 일본 초보에게 학자에게 이 연구를 맡긴 거죠. 선입견 없이 봐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네딕트가 이 연구를 한 2년 정도 진행한 다음에 1946년에 그 유명한 불세출의 명저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 제목이 국화와 칼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네딕트도 연구를 하면서 무척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어떨 때는 일본인들은 너무나 나긋하고 조신하고 얌전한 국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카미카제 같은 걸 할 때 보면 속된 말로 눈깔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미친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죠. 예. 천황을 위해서 미국 군함의 자살 특공대로 돌진을 하는데
정작 미군정이 들어서니까 미국에게는 너무나 굴종적인 충성을 다하는 노예 근성이 발휘됩니다. 지금 아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죠. 희한한 겁니다. 이 국화와 칼은 일본인들의 이중성의 본질이죠. 뭐 아베가 미국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무릎을 꿇을 기세잖아요. 그런데 네네.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중성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베네딕트가 책 1장 연구 과제라는 챕터에 쓴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데 신비로운 기술을 가진 국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으로 그 국민의 성격을 보충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서는 날줄과 시줄이 된다. 이런 모순은 모두가 진실이다. 칼도 국화와 함께 그림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일본인은 최고로 싸움을 좋아하면서도 얌전하고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탄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고 유순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림을 받으면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고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딕트의 기술은 정말로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의 이중성은 왜 생긴 걸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지금 일본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베네딕트의 연구 중에 제일 핵심 부분은 일본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는 명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take one's proper station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가 반드시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도를 넘으면 안 돼요. 천민은 천민의 위치에서 절대로 천민 이상의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의 위치에서 절대로 사무라이 이상을 꿈꾸면 안 됩니다. 농민은 농민의 위치에서 절대로 농민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만세일계라고 하죠. 왕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해도 신라, 고려, 조선 뭐 여러 왕조가 있잖아요. 네. 중국도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여러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만세일계, 황실의 혈통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왕의 권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강했느냐? 아니에요. 무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는 무사로서 무사의 위치를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해요. 무사가 집권을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막부라는 이상한 제도를 두고 쇼군이라는 이상한 직책을 만들어서 무사가 나라를 통치하기는 해도 무사가 절대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게 각자의 알맞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해서 제일 놀랐던 게 의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냐면 전쟁을 해서 지역 통치자들을 꿀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가 굴복하면 아래는 무조건 따라서 줄줄줄 굴복하는 게 각자 맞은 위치에 맞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조선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현대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국은 끊임없는 투쟁의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민중들이 윗사람한테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관찰사를 쫓아내면 이제 전쟁 끝났다, 이 지역은 차지했다 이러고 있는데 전쟁이 안 끝나요. 선조가 왕이 신의주까지 튀었는데 민중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뭐 행주치마에 돌 나르고 이게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지키려면 왕이 튀면 끝나야 되는데 민중들이 더 자발적으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베네딕트의 표현인데요.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강조하는 일본인들의 정서가
국제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 생각은 뭐냐면 각 나라는 각자 알맞은 위치에서 행동해야지 하위에 있는 국가가 상위에 있는 국가에게 대들거나 상위에 있는 국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예.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감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 정서라는 거죠. 실제로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요. 예.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일본 제국 정부, 독일 정부,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 만방이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이 항구적 평화의 선결 요건임을 인정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조서에 일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의를 온 세상에 선양하고 세계를 한 집안으로 하는 것은 황종의 큰 가르침이므로 짐은 밤낮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여 전쟁 논란이 끊임없이 가중되고 인류는 무한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에 짐은 분란을 그치고 하루빨리 평화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에 짐은 삼국 간 조약 성립을 매우 흡족히 여기는 바이다. 각국이 알맞은 위치를 갖는 것, 만민이 안전과 평화 속에 살기 위한 과업은 가장 위대한 과업이다. 이것은 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일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왕 이야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세계 질서가 혼란스럽고 인류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각 나라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각자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주만 공격 때 일본 사절단이 미국 국무장관에게 기술한 성명서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갖게 하려는 일본 정부의 정책은 불변이다. 일본 정부는 현 사태의 영구화를 참을 수 없다. 그것은 세계 속에서 각자 알맞은 위치를 즐기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런 거죠. 각 나라들이 각자 알맞은 위치에서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기어오르는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본은 이 사태를 참을 수가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보기에 각자 위치는 뭘까요? 일본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지켜야 할 각 위치입니다. 조선은 당연히 일본의 엄청 하위 국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조선이 지켜야 할 각자 위치입니다. 독일, 이탈리아는 일본과 비등하거나 조금 낮은 각자 위치에 있고 미국도 자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것들이 각자 알맞은 위치를 안 지키고 기어올라요? 전쟁이다. 죽여버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전쟁에서 패한 다음 일본인들이 미 군정에 갑자기 스미마생 아리가또 이러면서 벨도 없이 무릎을 쫙 꿇을까요? 이것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미국대로 하면은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홀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바로 그겁니다. 이 음험한 미국을 그렇습니다. 예. 미국을 깔보고 진주만에 폭격을 했는데 네. 붙어보니까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미국이 우리 아래인 줄 알았는데 붙어보니 열나 세요. 네. 이걸 깨닫는 순간 일본은 엄청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요? 왜냐? 아래에 있는 것들은 각자 알맞은 위치에 걸맞게 굴어야 되거든요. 이건 일본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보다 아래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즉각 아래에 있는 자들 잡게 그 위치에 걸맞은 행동을 해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여준 이중성과 보수는 베네딕트의 이 연구, 즉 일본인들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로 해석을 해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김 PD님께서도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베네딕트 연구를 지금 일본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과 전혀 다르게 독일은 완벽하게 사과를 하죠. 근데 일본은 왜 중국이나 한국, 아시아 여러 국가에게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일본은 그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미국에게 졌지 한국이나 중국에게 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맨 위, 일본이 그 다음, 네. 한국과 기타 등등은 그 아래에 있는 국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못하죠. 각자 위치를 지키는 게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상전인데 어디 아랫놈들이 건방지게 윗사람한테 사과를 요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무질서인 거예요. 예. 즉 일본이 한국을 자기보다 낮은 나라라고 보는 건 이건 그 나라의 정부 성향에 따라서 어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종족 특성입니다. 베네딕트에 따르면요. 요즘 자유한국당이 외교적 해법을 찾자 이러는데 저는 사태가 이 정도 왔으면 일본한테는 절대 안 통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외교란 대등한 국가들끼리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종족 특성은 한국을 1대1 대등한 나라로 보지 않아요. 네. 각자 알맞은 위치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하위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정상적인 외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미국과 일본처럼 아까 김 PD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위치가 한번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네네. 일본 태도가 놀랍도록 바뀝니다. 내가 저기보다 아래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일본은 절대 안개깁니다. 안개기는 게 뭡니까? 간도 빼주고 슬개도 빼주고 진짜 설설설설 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네. 뭐 외교 관계 뭐 이 차원에서 뭐 일본을 고려 대상에 올려놓는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일본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난 겁니다. 실제로 루스 베네딕트의 연구가 미국 군부에 의한 연구였으니까요. 그러니 서열 관계가 한번 딱 정해지면 일본이 못 개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외교 분쟁은 개인적으로 일본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각자 알맞은 위치에 대한 선을 그으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촛불혁명도 이뤄내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특히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외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태를 봤을 때 일본인들은 야, 한국 같은 하위 국가가 지금 우리를 넘보려고 드네. 각자 알맞은 위치를 지키도록 가르침을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 겁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나라잖아. 가르쳐줘야 되겠네. 우리는 사무라이한테 할복해라 그러면 사무라이가 배를 갈랐어. 니네도 우리 아랫놈이니까 우리가 꿇으라면 꿇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게 조금이라도 꿇는 순간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더 무시하지. 그렇죠. 그게 서열이 정해주는 순간 끝장이라니까요.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수십 년째 안 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의 보수 정권이 실제로 일본에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도 한국을 자기 하위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또 물러서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1대1 외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자기가 생각하는 각자의 알맞은 위치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질서인 나라이고 네. 그건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본이 선을 그으려 한다면 그 선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쉽게 말하면 일본이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강경한 발언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달라서 일본을 식민 지배하고 탄압할 생각이 없는 나라지만 적어도 일본이 한국을 하위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각자 알맞은 위치이자 질서라고 생각하는 망상만큼은 이번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분쟁하고 전혀 달리 일본과의 외교 분쟁에서는 한국이 훨씬 더 강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그 일본 정세에 대한 위대한 연구인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학할 연구를 정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일본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경으로 몇 가지 경제 이론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스 베네딕트가 만약에 한국을 연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한국은 참 끈질긴 민중의 투쟁의 나라죠. 여기도 참 특이한 나라인데 예. 세계 3대 혁명을 그 어떤 특정한 국제적 정세 없이 만들어낸 네. 나라니까요. 러시아 혁명만 해도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의 격동이 있었고 프랑스 혁명만 해도 자본주의가 출발이라는 격동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진짜 아무런 국제정세 변동 없는 상태에서 촛불혁명을 한 나라니 우리나라도 연구를 해보면 참 특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화와 칼이었을까? 된장과 칼이었을까? 정말 그래요.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우월합니다. 아무리 봐도 옆으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우리 민족은 정말 훌륭한 민족이에요. 그럼요. 우리 민족은 저항정신과 투쟁정신이 있어서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일본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일본 이야기죠? 네, 어제 루소 베네딕트의 국화학과를 소개해드리면서 하루 미뤘던 월요 경제학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균형이라는 말은 과학 용어죠. 천칭저울에 두 물체를 올려놨을 때 천칭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 말이 사회과학으로 확대되면서 경제학으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균형을 매우 중시합니다. 네. 경제학적 균형이란 뭐냐? 제가 들은 설명 중에 제일 쉬운 설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 대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자, 균형이란 뭐냐?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둘 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가면 둘이 맨날 싸워요. 서로 더 먹겠다고. 그래서 내가 경제학적 균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게임을 제안했어. 일단 두 딸을 갈라놓고 언니한테 칼을 줘. 그리고 네가 케이크를 둘로 나눠라.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무지하게 좋아해. 그런데 이때 전제가 있어. 케이크를 둘로 나누는 건 언니 네 마음인데 케이크를 둘로 쪼개면 뭘 먹을지 고르는 권한은 동생한테 먼저 줄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이러면 언니가 막 머리를 굴린다고 눈알이 대굴대굴 굴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먹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요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보는데 소용이 없어. 왜냐? 어떻게 쪼개도 동생이 큰 걸 냉큼 채가버리니까. 요걸 계속 반복하면 언니가 나중에 깨닫는다고.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케이크를 정확히 절반으로 자르는 거지. 그래야 동생이 어느 걸 집어가도 내가 최소한 절반을 먹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바로 요때 케이크를 가운데로 정확히 나누는 것, 요것이 두 사람에게 균형이 됩니다. 사실 이건 교수님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래 그 케이크 나누기라는 경제학의 유명한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즉 경제학에서 균형은 거기 딱 머물러 있어야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누군가에게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곳은 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케이크 나누기 기법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었던 후일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저 참 신기한 설명이네, 재밌네 하고 감탄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맨 뒤에 있던 복학생 형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막 싸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야, 교수식이나 돼서 쪼잔하게 나 같으면 2개 사서 하나씩 충분히 먹이겠다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비유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하고 분노를 할까요? 원래 복학생분들이 화가 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경제학과 교수면 돈도 많을 텐데 자식 새끼 둘 있으면 넉넉하게 2개 사가서 하나씩 먹여야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균형에 대한 설명도 재밌었고 균형을 저렇게 인간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복학생 형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은 매우 안정적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벗어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균형을 흔들기 시작하면 시장은 본능적으로 다시 균형을 향해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원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자매간의 절반으로 딱 나누는 게 균형이죠. 그런데 엄마가 와서 야, 언니가 더 먹어야지 하고 케이크를 크게 잘라서 언니한테 주면 균형이 아닙니다. 동생이 손해를 얻으니까요. 이제 동생이 상실감을 얻고 극심한 가정부가 시작됩니다. 동생이 투쟁에 나서게 되고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죠. 즉 주류경제학은 균형에서 벗어났다가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는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균형에서 어긋나면 뭔가 비효율이 생긴 건데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박 한 통 가격이 시장에서 15,0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주류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한 통 15,000원이 균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박 장수가 난 돈 좀 벌어봐야 되겠어 하고 수박 한 통에 3만 원 이렇게 균형을 깨고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수박 안 사 먹습니다. 미쳤습니까? 슈퍼에 가면 15,000원짜리 수박이 열려있는데 3만 원 주고 그걸 사 먹게요. 그 수박 장수는 안 팔리면 수박 다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을 25,000원으로 내려봅니다. 역시 아무도 안 사요. 가격 더 내려요. 2만 원. 그래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결국 균형을 깨려고 했던 수박 장수는 15,000원까지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심력이 작용을 한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지루하셨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렸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모두 그 지점에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은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잘 보면 선진국은 계속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고 후진국은 계속 농산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서 무역을 하잖아요. 이게 계속 안 변하죠, 수십 년째. 왜 안 변하느냐? 그게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바나나를 재배해서 팔고 일본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이 산업 구조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합니다. 바나나 재배는 압도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을 하면 궁극적으로 일본은 계속 필리핀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해보면 바나나 10개와 자동차 1개를 교환하는 그게 경제학적으로 균형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 균형을 깨려면 자기들도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균형을 깨는 행위, 즉 수박을 3만 원에 파는 행위 같은 겁니다. 되지가 않아요. 필리핀 자동차는 만들어봐야 품질이 안 좋을 테니 제값 받고 못 팔고 시장에 의해서 퇴출이 되죠. 즉 만약 필리핀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원래의 무역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원심력 때문에 이 의지는 균형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라는 건 경제학적 균형을 중요시하는 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원심력을 박살을 내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야 진보가 가능해요. 반면에 주류경제학은 그런 혁신이 싫은 겁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원심력에 의해 애초에 균형으로 돌아가는데 그 균형이 좋은 거죠. 즉 이 말은 혁신은 주류경제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언제 벌어지느냐? 도저히 기존 균형이 유지될 수 없는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벌어졌을 때 많이 생깁니다. 천재지변, 전쟁, 혁명 이런 엄청난 외부 충격 때문에 기존 균형점으로 돌아갈 원심력이 박살이 났을 때 뜻밖의 역사의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세계에서는 영국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그 시기는 그야말로 자본가들의 세상이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이 완전히 득세한 영국 위주의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균열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르크스조차도 러시아 같은 농업 후진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외부 충격, 1차 세계대전이라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막강한 충격이 벌어지니까 놀랍게도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의 길이 열립니다. 영국에서 겨우 독립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세상을 19세기에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쟁이 기존 균형을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원래 균형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예. 조금만 좁게 봐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도 비슷합니다. 두 나라 무역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중국 산업 구조가 미국보다 고도화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이 양으로 밀어붙여서 생긴 일이죠. 싼 가격에 제품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쫙 풀어버리니까 수십 년째 무역 수지 해보면 더블 스코어로 중국이 미국에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걸 깨려는 건데 네네. 트럼프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이걸 왜 안 깨려고 했을까요?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게 균형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깨려고 하면 지금 트럼프처럼 우리는 중국 제품 안 사 이래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러면 미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는 마트 같은 곳에서 싸게 파는 물건을 사고 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수많은 중하위층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마무시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는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왜냐? 가난하니까요. 그 자기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게 중국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미국은 중국산 이제부터 안 써 이래버리면 미국 중하층은 당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중국산 안 쓰고 미국산 쓰면 생활비가 2배로 오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과 무역 적자가 너무 커서 불만이지만 미국 중하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중국산을 계속 수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야 미국은 군사산업이나 금융 같은 상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무역 구조는 균형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깨려고 하지 않았었던 거죠. 예. 우리나라와 일본도 사실 지금까지 무역을 보면 균형이었습니다. 수십 년째 유지가 되었죠.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만들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듭니다. 사실 이 균형은 우리나라에겐 손해예요. 수십 년간 일본과 무역한 결과를 보면 무역 적자가 우리가 계속 내고 있죠. 네.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필리핀이 바나나를 만들고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서로 무역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였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이걸 깨야 되는데. 근데 수십 년 동안 못 깼습니다. 왜요? 이게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국산화한다?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이 자동차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만들어봐야 일본 제품에 비해 밀리니까 시장에서 선택이 안 되고 그런 혁신 시도는 다시 원심력에 의해서 기존 균형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성대로 일본 제품, 일본 부품 쓰는 게 우리 기업들에게는 제일 편하고 간단했던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의 꿈이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학회, 연구 논문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왜 안 됐냐? 소재와 부품은 일본이 만들고 완제품은 한국이 만들고 이 무역 구조가 시장의 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 판은 어떻게 깨지느냐? 잘 안 깨지거든요. 그런데 매우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깨지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깨지느냐?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깨지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 민중들이 중국산 못 써서 어떻게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제일 크게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국에서 물건 수입 안 해도 돼.
그런데 진짜로 수입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은요. 미국 중하층은 물건을 어디서 사란 말입니까? 예. 그런데도 트럼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판을 착심을 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어떻게 깨지느냐. 트럼프 정도의 상또라이가 하나 나와야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일 무역 분쟁 상황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우리한테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나라에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상 일본과의 무역은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하위에 있어서 완제품을 만들어도 계속 이윤을 일본에 뺏기는 구조였거든요. 예.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게 균형이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균형을 깨는 건 천재지변, 혁명, 전쟁, 혹은 트럼프 같은 상또라이의 등장 등등등 기존 균형을 박살내는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는 중이죠. 일본이 먼저 판을 깼습니다. 한국 산업계는 당분간 불편해지겠지만 이 엄청난 외부 충격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소재와 부품에 의존한 기존의 균형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진짜로 중요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쭉 무역했다면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인식이었다고요. 보수 세력은 원래 주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충격적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무리들이 자꾸 외교적 해법을 찾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 수입 못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크다. 심지어 현실을 직시해라. 감정으로 경제가 해결이 되냐. 이런 그럴싸한 말들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추가 이윤을 갖다 바쳐도 기존의 무역 구조가 걔네들이 보기에는 균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그 균형을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일본이 먼저 벌인 일입니다. 쥐들이 안 팔겠다잖아요. 이런 강력한 외부 충격이야말로 저는 기존의 질서, 고정관념을 박살을 내고 새 질서를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예. 저한테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고요. 이건 제가 국뽕을 맞아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저보고 국뽕 맞아서 연시를 간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불편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존 질서와 균형은 이 정도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지 않고는 그 정도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존 균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우면 인류는 절대로 앞으로 진보하지 못했던 거죠. 기존의 한일 무역의 균형은 절대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들이 먼저 깨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땡큐 베리 머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해지겠지만 한국이 후진국이 아닙니다. 인력 풀도 뛰어나요.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면 이번 충격은 기존의 균형을 완전히 허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월요경제학을 대신해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일은 별 뉴스가 없다면 비슷한 취지로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기 때마다 이건 회복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한 번도 맞아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위기를 또 창조적으로 우리가 극복했던 그럼요. 지난 역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류는 늘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보하는 겁니다. 네, 그런 두려움 안에 발목 잡혀서 이대로 안주하거나 퇴행하기를 바라는 세력, 이런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혼자서 떠들라고 냅둬야 됩니다, 걔네들. 네. 또 내년 총선 때 박살을 내야 되고요. 네. 저는 박살 내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박살 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 이완배 기자님이 하셨네요, 보니까. 네, 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뜨거운 항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이 경제 위기가 네. 표면화되는 것은 아닌가 적잖게 네.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또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한 당분간은 조금 불편해질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고 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일 텐데요. 네.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길은 뭐 말하자면 일본한테 머리를 숙이는 일인데 그런 일은 꿇어야 되는 건데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이왕 가야 되는 길 즐겁고 유쾌하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요 이야기 하기 전에 눈길 끄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제자 중앙일보에 실린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인터뷰입니다. 네네. 제가 이 인터뷰를 고른 이유는 일단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일보는 뭐 아시다시피 이번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관되게 불안감과 패배의식을 증폭시켰던 언론이죠. 족 같은 신문이 됐어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 단독 내년 2월 반도체 3종 탈 일본 1기업 아베 파산 맞을 것이라는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앙일보의 기존 스탠스와는 다른 제목입니다. 네, 이런 분쟁 국면에서는 사실 어떤 의견 그룹도 당파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분쟁을 장기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당파성을 가진 거죠. 네. 보수 언론들은 웬만하면 꿀차, 기존의 균형으로 돌아가자라는 당파성을 가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파성의 충돌이 벌어지면 사실 양쪽의 이야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증권가의 견해를 따로 하루 소개해드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당파성의 충돌 국면에서는 당파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의견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유용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반대쪽 당파성을 가진 중앙일보에 실린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이분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는 눈길을 끕니다. 이분에 대한 중앙일보의 소개는 박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라인 구축에 참여했고 국내 소재 장비업체와 포럼을 이끄는 등 현장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를 이끄는데 가장 정점에 있는 공학자인 거죠. 그리고 한국기술학회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앙일보에 이 짓 계속하면 일본 아베는 파산을 맞는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거죠. 실린 언론을 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나요. 이 요즘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하고 네. 지면 기사가 너무 다르다.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관훈 라이트 클럽에 네. 이 KBS 최경영 기자가 나왔어요. 예. 최경영 기자가 얘기해 주는데 네. 요즘 중앙일보가요. 어떤 식이냐면은 기자들한테 기사 다 써라.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네. 인터넷엔 다 실어줄게. 근데 지면에 실리는 거는 네. 지면에 실리는 거는 우리 경륜이 있으신 논설위원들께서 이렇게 실어주실 것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논설위원들이 네. 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사들은 인터넷에서만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본 이 기사도 인터넷에만 나왔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예, 제가 지면에서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중앙일보 지면을 안 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인터넷에만 나온 기사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이 인터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복잡한 기술 분야 내용은 조금 잘라내고요.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 첫 줄에 나온 박 회장의 코멘트입니다. 내년 2월쯤이면 한 일본 기업은 공급 중단의 부메랑을 맞고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다. 이달 말이면 반도체 소재 3종의 대체 테스트가 끝나고 순차적으로 탈 일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질문이요. 핵심 소재 3종의 테스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답변입니다.
시차는 있지만 두 회사 모두 이달 말쯤이면 테스트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우리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가 된 건 지난 30여 년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결과다. 소재 공급 중단은 물론 커다란 위기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도 모두 넘어왔다. 사실은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비해 훨씬 전부터 재고를 확보하고 해외 공급망 물색에 나선 게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질문입니다. 고순도 불산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는데 답변입니다. 불산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한참 나온 이후에 박 교수 코멘트는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산을 이미 5, 6단계까지 투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질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도 국산화가 진행 중인가? 답변입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7나노밀리급 파운드리 사업이나 AP칩 생산에 꼭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연구 단계다. 두 곳 모두 생산 라인에서 아직 많이 쓰진 않는다. 두 회사 모두 수개월치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 질문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어떤가? 반도체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갤럭시 폴드를 만들 때 필요하다. 일단 사용량이 많지 않고 국내 대체가 가능해졌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3종의 소재를 일본에 더 의지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한두 번 더 돌아가는 내년 2월쯤부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 일본 업체는 일본 정부 때문에 이번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했다. 앞으로 일본 업체는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소외되고 최대 수요처를 잃게 돼 경영난에 봉착해 이른바 아베 파산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불산이나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기술 난이도가 높아 완전한 국산화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자만할 때는 아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 일본 의존도를 낮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답변입니다. 그렇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1등주의를 추구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부품과 소재를 들여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제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글로벌 공급망이 쉽게 망가지는 걸 지켜봤다. 기존 글로벌 시장은 자유무역주의 질서가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나 시진핑, 아베 등이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 중이다. 이제 우리도 공급망을 짤 때 업체 다변화는 물론 국가 다변화도 염두에 둬야 된다.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주 절제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죠. 그렇죠. 네. 중앙일보조차도 지금 이런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반도체기술회장의 시각.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뜻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뻘짓을 한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불편은 재료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관한 불편입니다. 이건 극복이 가능하죠. 소재는 석유같이 대체가 불가능한 지하자원이 아니거든요. 일본이 겪을 불편은 자기 무덤을 파는 불편입니다. 고객을 지발로 걷어차는 균딱짓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한국 견제한다고 지나치게 무모한 분야에서 싸움을 걸었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도 반도체 생산 라인이 한두 번 더 돌아가는 내년 2월쯤부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대략 승부의 저울추가 기울지 않을까라는 짐작인 거죠. 단가성에서 조금 벗어난 시각을 보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인터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우리 시대의 사명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행동경제학 실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한 건데 최후통첩 게임이라는 겁니다. 네. 짧게 복습을 하면 갑돌이와 울순이 두 사람이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전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게임 진행자가 갑돌이에게 10,000원을 공짜로 줍니다. 갑돌이는 이 돈 중 일부를 을순이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나눠주느냐? 이건 완전히 갑돌이 자유예요. 0원에서 10,000원 사이. 마음대로 나눠줘도 됩니다. 단 게임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갑돌이가 얼마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을순이가 그 제안에 동의를 하면 두 사람은 돈을 나눠가지고
행복하게 게임을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을순이가 갑돌이 제안을 보고 에이씨 이건 아니지 라고 거절을 하면 게임이 나가리가 됩니다. 예. 진행자가 10,000원을 다시 빼앗아 와요. 그래서 갑돌이도 을순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의 규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게임을 해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갑돌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을순이에게 평균 4,500원 정도를 나눠줍니다. 이건 어떤 나라, 어떤 국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봐도 거의 동일합니다. 4,500원 정도를 나눠줘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더 중요한데 을순이 받는 쪽의 경우는 만약에 갑돌이가 주겠다고 제안하니 2,000원보다 낮으면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000원이라도 받는 게 훨씬 이익인데도 거절을 해버려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둘 다 한 푼도 못 받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실제 경제학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라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기적인 존재라면 갑돌이가 4,500원을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라면 왜 을순이는 2,000원 이하를 제안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고 판을 엎어버리냐고요. 2,000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이기적인 행동인데요. 특히 을순이가 2,000원 이하의 제한을 포기하고 보복권을 행사하는 건 진짜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단지 돈만 쫓는 존재가 아니고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자기나 나나 똑같이 실험 참가한 처지에 자기는 8,000원 가져가고 나는 왜 2,000원만 받아. 이건 공정하지 않아. 차라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두 번째 결론은 인간은 공정함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한 종족이어서 공정하지 않으면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불공정에 맞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관한 흥미로운 후속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키스 머니건 교수가 1994년에 했던 실험입니다. 네. 조금 전에 했던 최후통첩 게임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생들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나이별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돈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돈으로 실험을 하고 유치원생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니까 M&M 초콜릿으로 대신 실험을 합니다. 연구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갑돌이 측에 있는 아이들이 나눠주는 액수는 성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균 45% 정도를 나눠줍니다. 초콜릿을 10개 받은 유치원 아이들은 대충 4-5개 상대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아까 제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을순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갑돌이 제안자들이 2,000원 이하를 제안을 하면 과감하게 그걸 거절하고 판을 엎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져요. 많은 을순이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그냥 상대가 주는 대로 받습니다. 공정하지 않아도 반항을 안 해요. 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초콜릿으로 실험을 한 유치원생들은 10개 초콜릿 중에 저쪽 놈이 9개를 가져가고 꼴랑 1개 넘어가라 이했다 이렇게 던져줘도 무려 70%에 가까운 을순이 쪽 아이들이 그 1개를 고분고분 받아들입니다. 저걸 거절하면 저 1개도 못 먹는데 나 저거 하나라도 너무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네. 반면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불공정에 대한 반항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상대가 초콜릿 1개 주겠다 이러면 웃기고 있네. 야 네가 뭔데 네가 9개를 먹어. 안 받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거절을 통해서 상대에게 응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정함에 대한 인식은
혹은 불공정함에 대한 투쟁이나 저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불공정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회성이 길러질수록 이건 불공정해 라는 감정이 생기죠. 즉 불공정에 대한 저항은 후천적으로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가 매우 불종적이고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면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그 세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앞 세대의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공정함에 대한 인식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거든요. 고대 노예제 시대의 노예나 중세 봉건제 시대의 머슴 같은 사람들은 주인이 보리개떡 하나만 던져줘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이건 그 사람들이 불종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주성과 평등함에 대한 믿음이 강한 구성원들이 넘치는 사회를 보십시오. 그건 그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우월해서 혹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회가 그런 불공정함을 참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크느냐, 자주적인 인간으로 크느냐는 결국 후천적인 교육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성조기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가스통 시위대들 있죠. 예. 안타깝지만 그 집안의 구성원들은 나중에 자라서도 가스통 비슷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밥상머리에서 매일 아빠 엄마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미국이 우리 은인이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 안 했으면 우리를 근대화를 못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부모가 자주적인 근성이 있고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불공정한 강대국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 돼. 더 당당하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밤낮으로 들려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됐을 때 매우 자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단지 소재와 부품이 어떻고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우리 세대가 자주적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에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가와카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행동은 한국을 하위 국가로 붕은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기성세대가 굴복을 하면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런 굴복을 배우는 겁니다. 네. 이 불공정에 저항을 못하는 아이들로 커요. 그래서 평생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 우리 50년 뒤, 100년 뒤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 아이들 책임이 아니에요. 네. 불공정에 대한 저항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거니까요.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30년 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한국이 지금보다 더 일본에 불종적이어서 기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요. 너무 슬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에게는 이 문제를 대할 때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오늘 내일 선택이 아니고요. 1년 뒤의 선택만도 아닙니다. 30년 뒤, 1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가르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요. 사명감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조금만 이어서 다른 경제학적 견해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몸담은 직장은 이제 복수노조가 있는 직장인데 그 직장에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통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가스통 노조가 뭔지 아시겠죠? 네, 대충 짐작이 갑니다. 큰 노조, 본 노조는 원래 있었던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상당히 건강해요. 예. 네. 가스통 노조는 어떤 맥락의 가스통 노조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거기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발견이 됐는데 조합원의 절반이요. 네. 신우회원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우회. 네. 예. 기독교 신우회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무엇에게 복종하기 좋아하는 뭐 아시죠? 예.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되게 와닿는 예네요. 저항감은 진짜 네. 우천적인 거거든요. 네, 되게 안타깝네요. 기독교 신뢰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적절한 예여서.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진보적인 분들이 네. 교회를 안 나가나 봐요. 예. 네. 근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네. 성경만큼 이렇게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그렇죠. 그런 또 경전이 없는데 민중들에 가까운 지도자죠, 예수님은요. 예, 네. 목사들이 완전히 예수를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김 PD님께서 평안함으를 잘 이끄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네. 신우회가 가스통 노조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요즘 한참 시끄러운데 오늘은 일본이 이번에 시행한 이 무역 전쟁이 과연 일본의 정교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그렇죠. 일본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일본에 대한 아주 불쾌하고 더러운 감정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또 이렇게 충돌을 한 마당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예.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을 때, 진짜 이런 뷰딱짓을 하나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당시 보수 언론의 보도 분위기는 일본이 너무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좆됐다 이거였어요. 너무 정교하게 진짜 딱 그거 됐다는 분위기였죠. 치명타를 맞았다라고 저는 적었는데 그거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아직도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제 말씀드렸던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 인터뷰. 내년 2월이면 반도체 3종의 소재 분야에 탈일본이 완성되고 일본 기업은 아베 파산을 맞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도 잠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사들을 몇 개 보죠. KBS 8월 5일자 9시 뉴스 보도입니다. 제목은 흑연 10년 새 80% 대체 1. 부메랑 우려의 곡소리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은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흑연의 사례를 봤을 때요. 네. 그 보도에는 반도체 전문 매체 대표 인터뷰가 나오는데 일본 대표죠. 삼성은 세계 제1의 반도체 제조사인데 거래가 줄면 실제 피해가 일본 소재 기업에 온다. 매출이 격감한다라는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에는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을 거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네. 다른 기사 하나 더 살펴보죠. 이거는 8월 6일자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제목은 아베 전략적 패착 무릎 꿇을 줄 알았던 한국이 꼿꼿해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 전문가인 김기정 연세대 정치학 외교학과 교수 인터뷰더라고요. 네네. 김기정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라는 잘못된 결정이 나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판 탓이다. 중국과 맞서려면 껴안아야 할 한국을 밀어내는 전략적 패착을 일본이 뒀다. 아베 총리는 급소를 맞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한국이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민족주의적 정서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선일보, 종양일보 이런 신문만 보면은 그냥 자기들 개인적으로 손해 볼 것 같으면은 나라고 민족적 국가적 존심이건 말건 간에 그냥 불편해하는 그리고 아니 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조선과 종양이
네. 잘못 인식을 시켰어요. 일본의 그렇죠. 그 우익들한테. 분위기를 그 두 언론사가 초창기에 너무 세게 주도를 했죠. 그 언론사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심한 패착을 걸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나가보죠. 7일에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이 일본 한국 압박하려 준비 안 된 채 싸움 걸었다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외교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국제적인 전문지인데 얘들이 보기에 일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급기야 어제는 일본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프리랜서 기자인 윌리엄 스포자토,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 도쿄지국 부국장 등을 역임을 했던 일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자는 일본 싸울 준비 안 된 채 한국과 무역전쟁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세상에 핵심 산업에 대해서 위협을 하면 굴복할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짓을 하려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큰 역풍에 준비했어야 됐다. 그런데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가는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과연 경제에 미칠 부작용의 규모를 예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소개해드린 기사를 쭉 읽어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일본이 정말로 정교하게 한국에 급소를 때린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통 급소를 때리면 맞은 쪽이 쓰러져야 되는데 상황도 그렇고 기사의 내용도 그렇고 물론 우리도 아프지만 때린 쪽이 지금 더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얘들 하는 짓이 별로 정교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베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 깊고 넓게 상의를 했을까요? 저는 거의 백발백중 일본 재계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고요. 몇몇 소수 관료들과만 상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일본 재계나 특히 경단련 이런 쪽과 미리 상의를 했다면 지금 재계가 곡소리를 낼 리가 없죠. 근데 현실은 재계와 아베가 지금 호흡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베가 관료들과만 논의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일본은 관료의 힘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관료 사회는 그중에서 특히 경제 관료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일본 보고 배운 겁니다. 모피아 이런 것들이요. 일본은 관료의 나라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인데 이 중에 일본 재무성은 부서 중에 부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료들은 파워가 엄청난 거죠. 대부분 도쿄대 출신들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거죠. 또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 베끼기거든요. 이걸 이토코토리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해요. 이토코토리는 상대의 장점을 부각시켜 스스로 배움으로써 자기 것으로 재창조한다, 뭐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남의 거 좋은 거는 다 갖다 베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토코토리 정신에 입각해서 남의 거 뭐 좀 좋은 것만 있다 하면 갖다 베끼는 데는 진짜 천부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허가 됐죠. 이때 이토코토리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폐허가 된 국가의 재건 철학이 남의 거 좋은 건 일단 다 갖다 베끼자라는 이토코토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좋은 걸 보고 베껴야 되죠. 그리고 베낀 걸 지도를 하고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걸 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내가 폐허에 물들었던 일본을 이까지 재건했다라는 자부심도 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베가 충분한 검토 끝에 이번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몇몇 파워 있는 관료들의 보고만 보고 이 결정을 내렸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들의 이런 보고들이 매우 정교하고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 웃기는 얘기인데 그럴 확률이 무척 낮습니다. 경제학 이론 중에 Theory of Yes Ma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스맨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케니스 프렌더게스트라는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교 교수의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용이 과거에 특검에 350일 정도 구속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삼성 분위기를 보면 삼성은 절대로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수십억 원씩 받는 미래전략실 변호사들이 이재용한테 부회장님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속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이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이 족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하면서. 그래서 이재용이 구속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박살을 냅니다. 퇴직 이후에 뭐 전관 예우도 다 없애고 진짜 깨강청이 날 정도로 미전실이 박살이 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 날고 긴다는 변호사들이 이재용의 구속 가능성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구속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누군가가 이재용한테 부회장님 혹시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런 얘기 안 듣고 구속되는 게 낫지. 구속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조인트 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금 김용민 PD님 제가 방송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진짜 감이 좋으세요. 이게 예스맨 티어리라는 경제학 이론의 요지입니다. 지금 그 요지를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김 PD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조금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박근혜가 너무 놀랐다는 거잖아요. 절대 탄핵 인용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무슨 뭐 몇 단 케이크도 준비했다면서요. 이것도 그 측근들이 카카 절대 탄핵 인용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측근들이건 이재용 미전실 변호사들이건 나름대로 다 전문 지식들이 있는 변호사들인데 네. 왜 그들 전부가 이런 잘못된 정황을 보고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스맨 이론의 연구 주제입니다. 프렌더게스트 교수는 이 문제를 정보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풀어가는데요. 정보경제학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돈을 지불하는 쪽이 주인입니다. 돈을 받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주인이고 미전실 변호사는 대리인이죠. 박근혜가 주인이고 그 변호사들이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 대리인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돈을 내는 건 주인인데 주인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요걸 정보 불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보 불균형 때문에 정보를 독점한 대리인이 돈값을 못하고 혹은 안 하고 주인을 속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인이 추구하는 이익과 대리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악덕 치과 의사 예를 자주 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악덕 치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치과 의사분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치과 의사분들도 되게 많죠. 악덕 치과 의사의 경우 주인은 돈을 내는 환자죠. 의사는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니까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는 주인 환자는 이빨 치료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어요. 반면 대리인인 악덕 치과 의사는 완벽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요게 바로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불균형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주인과 대리인이 추구하는 이익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은 싼 가격에 이빨 잘 치료하는 게 목적이지만 대리인인 악덕 의사의 목적은 최대한 이빨을 많이 치료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보를 독점한 악덕 치과 의사가 주인을 속입니다. 환자님,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이빨, 저 이빨, 아랫니, 어금니, 송곳니 지금 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과 치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인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미전실 변호사들 사이도 이런 관계죠. 이재용은 주인인데 법을 몰라요. 미전실 변호사들은 대리인이지만 법을 빠삭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재용의 목적은 구속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대리인의 목적은 내 연봉이 높아지고 승진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 구속될 것 같아? 이랬을 때 변호사들이
당연히 구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고요. 예,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데 당연히 이재용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승진이 되니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부회장님 구속될 수도 있어요. 준비하세요. 이러면 실제로 이재용이 구속이 돼서 그 말을 맞췄어도 이재용이 그 사람을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네가 그 말에서 부정 타서 내가 구속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도 그렇죠. 야, 나 탄핵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변호사가 그럼요 각하 이번에 꼭 탄핵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탄핵이 돼도 아이고 네가 맞췄다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부정 타서 탄핵됐어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독점한 대리인들은 주인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주인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의 예스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렌더게스트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대리인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즉 주인이 주관적 평가 지표에 의해 대리인을 평가할수록 대리인은 주인에게 아부만 늘어놓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도자가 또라이고 멍청할수록 밑에 대리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도자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베도 이런 뻘짓을 했다고 추정합니다. 왜냐? 일단 아베는 이 또라이 성향이 매우 짙어 보이죠. 자, 그런데 상의를 할 사람이 관료들밖에 없어요. 관료들 파워가 세니까요. 모아놓고 회의를 했겠죠. 야, 내가 지금 한국을 치고 싶은데 쳐도 될까? 관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총리님 이거 하면 우리 망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만약에 이걸 아베가 기업에 경단련에 물어봤으면 전혀 다른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총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리 망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은 손해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대리인인 관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 거기서 아베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자기 출세에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관료들이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모피아들은 숫자를 가지고 무슨 자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무슨 자료도 덮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그렇습니다. 아베가 한국을 치고 싶어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아베가 불화수소가 뭔지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폴리이미드가 뭔지 알았겠냐고요, 걔가요. 그런데 정보를 독점한 관료들이 야, 우리 보스가 한국을 치고 싶어해. 자, 자료 만들어 가자. 총리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딱 셋만 공격하면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아베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래? 한국 별거 아니네. 불화 그 뭐 어쩌고 하고 폴리 그 어쩌고 하고 수출 규제해. 저는 이랬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추정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짧은 머리로는 아무리 봐도 일본의 공격이 너무 정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제 추정이 맞다면 즉 멍청한 아베가 예스맨 관료들의 말만 믿고 이 짓을 벌인 거라면 그 대가는 정말로 혹독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 초기에 보수 언론들이 일본이 무지하게 정교하게 타격했다느니 한국이 못했다느니 공포 분위기를 엄청 조장했는데 이제 슬슬 심지어 포린 폴리시 같은 국제 외교지에서도 일본의 차충수, 아베의 오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드린 긴 브리핑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다소 불편해지긴 하겠지만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놈들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벌써 나흘 연속으로 일본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 얘기만 귀에 들려요, 사실은.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덜 죄송하죠. 요 얘기
내일 하루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주부터는 좀 정상적인 경제의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일본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또 공격 수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전 그분들이 뭐 다 매국노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정말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모르는 일본의 어떤 그 필살기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장담하기 어려운 예측의 영역인데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불가능하다 쪽에 제 한 달치 월급을 받겠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결국은 일본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베로서도 테러를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떤 테러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상당히 난감하죠. 저쪽은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는 경제학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쭉 가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쯤에서 멈추면 아베가 좀 똑똑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치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아베 개인에게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상충하는 겁니다. 일본 경제가 망하더라도 아베에게는 한국과 분연히 맞서고 막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인기를 높이는 유리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아베는 출구 전략을 잘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발을 들인 김에 상당히 깊게 더 갈 확률이 높고, 물론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불편해지기는 하겠죠. 글쎄요, 전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일본이 국제무역 체계에서 지금이라도 발을 빼지 못한다면 일본 현대 경제에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아둔한 선택을 발도 못 뺀 채 계속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뭐 패배를 선언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러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 아베는 정치적 생명을 버려야 되니까요. 등을 보이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이 국면을 수습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살살 물러서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베가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일본 경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못 태어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베로서는 국민들이 다 등 돌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길밖에 없다. 돌아오면은 그나마 좀 똑똑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말씀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완배 기자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주말이 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휴가 보내고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또 주말이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저는 이쯤 되면 다음 주 월요일이 올까봐 또 겁납니다. 그러시구나.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일본의 오랜 수건이죠. 보통국가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 난장은 뭘 어떻게 설명을 해도 아베가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욕망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게 군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헌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 헌법 혹은 제국 헌법이라고 불리는 거였는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되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펜맨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8월 14일에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헌법이 바로 지금의 평화헌법입니다. 근데 이 평화헌법은 일본인들이 초안을 만든 게 아니고 메가더가 사령관으로 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초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헌법이 통과되고 1947년 시행이 됐습니다.
이 헌법에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김용민 PD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대로 헌법 구조 때문입니다. 이 헌법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그 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사실 문구를 보면 굉장히 강력하죠. 쉽게 말하면 군대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쟁도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국가의 헌법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일본이 이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건 뭐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보안대를 출범시키고 그걸 자위대로 발전시켰고 뭐 해상보안대는 옛날에 보니까 우길승천기를 군기로 택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애들은 미국에 짓눌려서 헌법을 개정은 했는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군대를 만들어서 언젠가 외국을 침략하고픈 욕구가 마음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시커먼 속과는 별개로 헌법의 문구는 군대를 영구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이걸 개정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내세운 매우 절묘하면서도 사악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보통국가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국가라는 말은 1993년 당시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오자와 이치로가 일본 개조 계획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3년 전이었던 1990년에 1차 걸프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100억 달러가 넘는 상당히 큰 돈을 미국 쪽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쓰고도 미국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뚜껑이 열린 거죠, 오자와가.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 군대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근데 이 이론 체계 이름이 보통국가론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아베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도 보통국가론이라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죠. 얘들 주장은 아니 세상에 군대 없는 국가가 어딨냐? 우리도 다른 여느 보통 국가와 같이 군대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 보통 국가론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프레임으로만 보면 사악하지만 매우 훌륭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국가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 주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우리 군대를 갖겠다 하고 주장을 하면 반응이 안 좋았겠죠. 어디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새끼들이 또 군대를 가져. 이런 반감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도 우리 보통 국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여러 국제사회에서 아니 그래도 일본이 꽤 선진국인데 다른 보통 국가가 다 갖추고 있는 군대가 없어? 뭐 그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이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라는 말이 주는 프레임은 사악하지만 매우 영리하죠. 두 번째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은 이 투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민중투쟁의 역사가 진짜로 일천한 나라거든요. 제가 월요일에 국가학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나라는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너무나 중시하기 때문에 민중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뭘 항쟁을 하고 이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중세사를 보면 이키라고 불리는 농민들의 항의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도 뭐랄까요? 그냥 군단위 규모에서 깔짝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투쟁도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은 밀란 혹은 폭동 이런 역사 기록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일본 현대사에서는 1960년에 미일상호 방위조약 개정할 때
이거 반대하면서 벌어진 안보투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일본 현대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민중시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인 인원이 주최 측 추산으로 30만 명 정도입니다. 당시 도쿄에만 인구가 1000만이었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반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웃긴 거죠. 심지어 그 시위 이후에는 민중들이 뭘 제대로 투쟁을 하고 한 역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현대사에서 최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현대사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중세 역사에도 끊임없는 민중들의 투쟁이 녹아 있습니다. 뭐 벌써 유명하게 생각나는 것만 해도 홍경래의 난, 뭐 진주밀란, 동학혁명 이런 것들이 있고 소설 주인공들만 해도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 그러니까 민중항쟁의 주역들이 소설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죠. 현대사를 봐도 4.19 혁명, 광주혁명, 87년 6월항쟁, 뭐 2016년 촛불혁명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끊임없이 민중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가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 애들이 보통 국가론을 주장하는 걸 보면서 느낀 감정은 이 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보통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면 다 보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자유주의 시민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나 뭐 어쨌든 뭐 다양한 민중혁명을 두루 경험한 유럽 사회를 보면 보통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님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보통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이건 투쟁을 해본 민족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몰라요, 지금 보니까요. 예를 들어보죠. 보통선거 이런 말은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의 4원칙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보통선거 뭐 이렇게요. 네. 당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런데 이 말은 그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통선거에서의 보통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민중들에게 당연히 주어졌던 너무나 쉬웠던 선거 원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올바른 개념의 보통 선거를 얻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투쟁이 있었던 겁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선거권은 백인, 남성, 21세 이상, 그리고 일정 정도 재산의 소유자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838년부터 10년 동안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세계사에 기록된 영국 노동자들의 엄청난 투쟁이죠. 예. 그런데 이 차티스트 운동의 주제가 뭐냐면 재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투표권을 달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 획득을 위한 10년 동안의 장기간 투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시절에는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제발 보통 선거 좀 하게 해달라. 재산이 없어도 투표권을 달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무려 570만 명의 영국 노동자들이 청원에 서명을 합니다. 각 도시에서 이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파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19세기 후반쯤에 뭐 영국도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마침내 보통선거가 받아들여지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 제도조차도 남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언제냐? 무려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18년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남녀 모두가 투표하는 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영국에는 역사 깊은 경마대회가 매년 열리는 전통이 있는데 국왕의 말도 그 대회에 늘 참가를 합니다.
1913년에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이 경마대회에서 말들이 전력으로 달리는 경기장 안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국왕 조지 5세가 소유했던 말에 그대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데이비슨이 그 말에 부딪혀서 결국 며칠 뒤에 사망하죠. 그런데 그 여성 데이비슨이 국왕의 말에 뛰어들기 전에 최후로 외쳤던 구호가 바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이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충격, 이런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놀라운 투쟁 끝에 영국이 급기야 1918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보통 선거권의 확립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남성에게는 21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여성에게 준답시고 준 게 30세 이상 여성에게만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투표 연령이 영국에서 21세로 낮춰진 건 그보다 10년이나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보통 선거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프랑스 대혁명을 세계 3대 혁명 중 하나로 기억을 하죠. 자유, 평등, 연대의 사상이 강물처럼 흐르는 위대한 투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선거권은 생명과 같은 귀중한 권리다라는 문구가 박힙니다.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보통선거라는 개념이 얻어진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투쟁의 결과로 보통선거가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유평등연대를 기반으로 한 그 대혁명 이후에도 여성에게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피선거권을 주장했던 올랭프트 구주 같은 운동가는 심지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자유, 평등, 연대의 나라라는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을 것 같습니까? 무려 194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작 75년 전에 프랑스에서 여성들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겁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 투표권이 1920년에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드디어 보통선거가 확립됐다고 볼 수 있느냐? 천만에요. 모든 인간에게 보통으로 주어진다는 그 선거권, 흑인에게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5년 3월 7일 미국 인권운동가들과 흑인들 500여 명이 미국 80번 고속국도를 따라서 몽고메리로 행진을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이 셀마라는 지역은 인구 절반이 흑인인데 흑인들한테 투표권을 안 줬거든요. 경찰이 당연히 이 흑인들의 행진에 최루가스 퍼붓고 몽둥이 세례 날렸죠. 백인들도 막 흑인들 행진에 난입해서 구타하고요. 이 와중에 흑인 인권운동가 존 루이스가 경찰 폭력에 두개골이 박살나는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 대열에 합류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2차 행진에는 2,500명 정도로 참여 인원이 늡니다. 그리고 여기서 흑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진 때에는 2차 시위의 10배가 넘는 2만 5천 명이 행진을 벌여서 이 지난한 투쟁 끝에 마침내 1년 뒤에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보통 선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이 쉽게 들리는 거지 실제로 우리 민중들에게는 보통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로 많은 노력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보통이라는 말이 주는 좀 쉽게 느껴지는 뉘앙스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아유 그래 일본이 보통 국가 한다는데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일본은 고비고비마다 국제사회에 돈 몇 푼씩 던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보통 국가일 뿐이에요 라고 실실거리고 있지만 이건 진짜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 보통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의 민중들이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십만의 아시아 민중들을 죽이고 조선을 무려 35년간 침탈하고
위안부를 운영하고 인권을 짓밟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인류 역사상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그냥 보통에 끼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보통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보통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을 해본 민족은 보통이라는 말의 소중함을 알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보통이 그냥 돈 몇 푼 내지르면 그냥 얻어지는 줄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웃기는 소리들입니다. 네. 일본 애들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겠지만 제가 듣는다면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보통 국가가 되고 싶으면 절절하게 반성부터 하라고요. 니들이 죽인 그 소중한 조선과 아시아의 민중들 영혼 앞에 무릎뼈가 빠개질 정도로 꿇고 반성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보통이라는 건 쉽게 얻어지는 권리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통 국가라는 이름으로 보통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날로 처먹으려고 지랄이냐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정세가 하도 일본 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내 일본 이야기만 했는데요. 뭐 일본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정상적인 경제 속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